부산 근교 작은 도시 김해의 어느 조용한 아파트 거실에서 이수진은 소파에 앉아 멍하니 앞을 바라보고 있었다. 방금 전 돌아온 장례식 자리였다. 남편 박민재는 진짜 남자답게 그녀를 따라 나섰다. 이혼이 불과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그는 끝까지 체면을 지키려 애썼다. 수진은 알고 있었다. 민재가 남자다운 척하는 건 모두 거칠애일 뿐 집에서는 더 이상 자신을 존중하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 수진은 남편이 따라온 걸 후회하고 있었다. 수진 씨, 이제 너도 제법 부자네. 할머니가 남긴 유산 덕분에 말이야. 민재가 빈정거리는 듯 말했다. 수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할머니인 이영자 여사는 민재를 몹시 싫어했다. 얼굴도 마주치기 싫어했고 그 마음을 숨기지도 않았다. 민재는 할머니와 마주치는 걸 피해 다녔고 심지어 수진에게 할머니 집에 가지 말라고 명령하기도 했다. 두 사람은 그 일로 수없이 싸웠다. 민재가 수진을 향해 뱉은 말들은 너무나 가혹해서 누군가는 벌써 집을 나갔을 것이다. 하지만 수진은 버텼다. 그가 변할 거라는 희망을 품었다. 그러나 결국 희망은 허사였다. 민재가 먼저 이혼을 신청했다. 수진은 그럼에도 뭔가를 기대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전화가 왔다.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수진의 유일한 가족, 그 누구보다 그녀를 사랑했던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 잠시 그녀는 그 사람을 남편 대신 택할 뻔했다는 사실에 괴로워했다. 할머니가 참 재밌는 분이셨네. 집도 팔아버리고 유산이라곤 낡은 냉장고 하나 남겼더라고. 100년은 된 것 같아. 민재가 비웃었다. 이수진은 민재를 노려보았다. 닥쳐. 민재는 웃음을 터뜨렸다. 왜 그래, 미쳤냐? 냉장고가 그렇게 대단해? 이게 유산이면 난 로또 당첨자야. 수진은 그를 향한 마음이 서서히 증오로 변해가는 걸 느꼈다. 가슴이 아릴 정도로 미워졌다. 그녀는 일어나 짐을 싸기 시작했다. 민재는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이걸 옮기는데 돈 좀 줄까? 경호원도 붙이고 말이야 라며 빈정댔다. 그거 침실에 두는 게 어때? 내가 가진 가장 귀중한 물건이니까. 수진은 냉정하게 말했다. 너 날 사랑한 적 있어? 수진이 물었다. 사랑. 하하, 그런 건 바보들이나 믿는 거지. 내 같은 사람이 뭘 알겠어? 너희 가족은 다 똑같아. 아무것도 못하는 것들이지. 언젠간 너도 쓰레기통 뒤질 걸. 민재가 냉소를 퍼부었다. 내가 내 회사에서 널 해고했단 걸 까먹었나 보네. 수진은 짐을 들고 나가며 말했다. 잘 지내. 언젠가 내가 나한테 돌아오길 바라. 민재가 비웃으며 말했다. 꿈도 꾸지 마. 내 자리엔 벌써 줄이 길어. 수진은 문을 닫았다. 수진이 서 있는 곳은 부모님이 살던 오래된 아파트 앞이었다. 부모님은 그녀가 6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할머니가 홀로 키웠다. 이웃들은 할머니를 거칠고 욕심 많다고 수군거렸지만 수진에게만큼은 다정한 분이었다. 학교 다닐 때 지친 마음을 달래주고 사랑을 가르쳐준 유일한 사람이었다. 아줌마, 도와드릴까요? 무거워 보이는데. 갑자기 옆에서 음침하지만 다정한 목소리가 들렸다. 수진이 고개를 돌리니 대략 10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서 있었다. 옷은 달코해져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다. 너 언제부터 있었던 거야? 내가 다가오는 소리도 못 들었는데? 수진이 놀라 물었다. 나를 다 들으면 굶어야 하거든. 그래서 슬쩍 다가왔지? 도와줄까? 난 도둑질 안 해. 불행한 사람한테선 안 훔쳐. 아이가 씩 웃었다. 불행하다고? 왜 그렇게 생각해? 수진이 물었다. 행복한 사람은 가방 들고 길거리에서 울지 않잖아. 아이가 말했다. 수진은 손으로 얼굴을 만져보았다.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자신도 모르게 울고 있었다. 그래, 도와줘. 근데 거기 가면 뭘 만날지 모르겠어. 수진이 말했다. 아이는 커다란 가방을 번쩍 들고 말했다. 거기 오랜만에 가는 거지. 5년은 넘은 것 같아. 수진이 씁쓸히 답했다. 아이는 놀라며 말했다.
주택 있으면 가끔은 와야지. 거리에서 산 것처럼 안 보여. 수지는 웃음을 터뜨렸다. 거리에서 산 건 아니야? 긴 이야기야. 그럼 내가 도와줄게. 일한 만큼 돈도 줄 거지? 아이가 눈을 반짝였다. 물론이지. 그런 거래 좋아? 수진도 마음이 놓였다. 두 사람은 낡고 오래된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다. 아이는 여기저기 둘러보며 몇 시간으로는 안 돼. 일주일은 청소해야 할 걸 이라고 말했다. 수진은 웃으며 말했다. 오늘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자. 여기 빈 소파 있으니까 자도 돼. 아이는 눈썹을 올리며 놀랐다. 진짜. 거리로 안 나가도 돼. 왜 나가? 여기서 자고 내가 밥도 해줄게. 수진이 답했다. 아이는 눈을 크게 뜨고는 와. 100년 만에 제대로 자는 기분이다 이라며 욕실을 가리켰다. 거기 물도 있어. 수진은 문을 열어보니 녹슨 물이 나왔다. 물이야. 바꾸긴 해야겠지만 아이는 손을 휘저으며 씻을 수만 있으면 되지 라고 했다. 저녁 식사 후 아이는 조용히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엄마 아빠가 술을 많이 마셨는데 나를 어디에도 안 보냈어. 돈은 받으니까. 어느 날 친구들이 뭔가를 피웠나 봐. 집이 불탔고 다 죽었어. 그래서 도망쳤지. 보육원은 가고 싶지 않아. 왜? 거리 생활이 더 나아? 수진이 물었다. 엄마 아빠도 보육원 출신이었고 그 친구들도 그랬거든. 다들 보육원 출신은 정상인이 못 된다고 했어. 난 정상인이 되고 싶어. 아이가 다짐하듯 말했다. 수진은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널 믿어. 넌 보육원 때문에 꿈을 잃지 않을 거야. 아이는 졸음에 고개를 떨구었다. 수진은 침대를 정리해주고 아이를 눕혔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난 없을 거야. 이혼 서류 제출하러 가야 해서. 점심때 돌아올게. 아이는 눈을 감으며 일어나기 싫어라고 속삭였다. 이혼하는 거야? 아이가 물었다. 응. 수진이 짧게 대답했다. 왜? 아이가 꾸벅 졸면서 물었지만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은 조용히 짐을 싸고 있는 아이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문을 나섰다. 아이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이혼 과정은 지저분하고 험난했다. 수진은 남편의 모욕에 최대한 참으려 했지만 가끔은 참지 못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녀는 갑자기 할머니가 남긴 낡은 냉장고가 생각났다. 새로운 주인들이 빨리 치워달라고 했는데 돈이 넉넉하지 않았다. 하지만 할머니가 남긴 거니까 버릴 수 없었다. 수진은 신문을 사서 화물 운송 광고를 찾았다. 기사들이 냉장고를 보며 농담을 주고받았다. 냉장고가 100년 된 골동품이라니 웃음이 터졌다. 집 옆에서 아이가 졸린 눈을 뜨고 나왔다. 아직도 안 깨? 응. 너무 좋아서 일어나기 싫어. 아이가 대답했다. 이게 그 냉장고야? 수진이 물었다. 응. 몇 년 됐는지 모르겠어. 아이가 말했다. 두 사람은 차를 마시고 청소를 시작했다. 아이는 작지만 민첩하고 힘이 셌다. 수진은 그의 손재주에 감탄했다. 너 크면 뭐가 되고 싶어? 수진이 물었다. 기차 기관사가 되고 싶어. 아이가 대답했다. 학교는 다녀. 한 해 다니다가 그만뒀어. 기관사가 되려면 학교는 꼭 다녀야 해. 수진이 말했다. 아이의 한숨이 다시 나왔다. 그래도 못 허락할 거야. 아니, 내가 노력하면 다 할 수 있어.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야. 수진이 웃으며 말했다. 아이도 웃으며 냉장고 쪽으로 다가갔다. 이거 고칠 수 있을까? 글쎄, 할머니도 5년 넘게 못 고쳤으니까. 수진이 어깨를 으쓱했다. 버리면 안 되겠네. 할머니가 소중한 사람인 거니까. 수진이 말했다. 그날 밤, 수진은 돈이 얼마 남지 않은 걸 깨닫고 급히 일자리를 찾기로 결심했다. 아이가 다시 냉장고 주위를 맴돌았다. 왜 자꾸 냉장고만 봐? 수진이 웃으며 물었다. 아이는 냉장고 벽면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말했다. 한쪽은 얇은데 다른 쪽은 두꺼워. 이상해. 우수진이 다가가 살펴보았다. 정말 이상하다. 저 틈을 벌려보자. 조심스럽게 칼로 벌리자 안쪽 벽이 쉽게 분리되었다. 그들은 놀라서 동시에 대박
이라고 속삭였다. 은행장 김혜의 아침은 평화로웠다. 하지만 이수진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다. 낡은 아파트에서의 하루하루는 지칠 대로 지친 그녀에게 새로운 희망과 고난을 동시에 안겨주었다. 성준과 함께하는 시간은 그녀에게 위안이었지만 현실의 무게는 무겁게 다가왔다. 그날 아침, 수진은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며 성준을 바라보았다. 그는 여전히 세상에 대한 호기심으로 빛나는 눈을 가졌다. 성준은 낡은 청바지에 흰 티셔츠를 입고 있었지만 그가 뿜어내는 순수함은 어떤 값비싼 옷도 대신할 수 없었다. 머리는 약간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에는 어린아이와는 달리 성숙함이 묻어났다. 오늘은 구직센터에 가서 일자리 상담을 받으러 가야 해. 수진이 말했다. 성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엄마, 내가 도와줄게. 냉장고 정리도 끝냈으니 내가 청소 좀 더 할게. 수진은 미소를 지으며 그래, 고마워라고 답했다. 두 사람은 함께 아파트를 나섰다. 성준은 낡은 신발을 끌며 걸었고 가끔은 길가에 떨어진 작은 돌멩이를 발로 차며 장난을 쳤다. 수진은 그런 그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면서도 현실의 무게가 가슴을 짓눌렀다. 구직센터의 대기실은 사람들이 북적였다. 수진은 조용히 앉아 차례를 기다렸다. 옆자리에 앉은 중년의 남자가 그녀를 흘끔거리더니 말을 걸었다. 처음 보는 얼굴인데 김혜분 아니세요? 수진은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남자는 친근하게 웃으며 말했다. 저는 박태수라고 해요. 여기서 일자리 상담받으러 왔죠? 어려운 시기지만 좋은 일자리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수진도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도 키우느라 쉽지 않네요. 아드님도 같이 오셨나요? 박 씨가 물었다. 네, 이름은 박성준이에요. 참 착해요. 수진이 말했다. 박태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군요. 아이가 있으면 일하는 것도 더 힘들죠.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그때 상담실 문이 열리며 직원이 이름을 불렀다. 이수진 씨, 상담실로 들어오세요. 수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성준에게 손을 내밀었다. 잠깐만 기다려줘. 성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알았어. 엄마라고 답했다. 상담실은 작고 아담했다. 벽에는 취업 관련 포스터들이 붙어 있었다. 상담원은 젊은 여성이었는데 단정한 머리와 깔끔한 옷차림이 인상적이었다. 안녕하세요. 수진 씨, 어떤 일자리를 원하시나요? 상담원이 물었다. 아무래도 아이 때문에 시간 맞추기 좋은 일자리가 필요해요. 가벼운 사무직이나 매장 직원 같은 거요. 수진이 대답했다. 상담원은 자료를 뒤적이며 말했다. 김해 쪽에는 요즘 물류센터와 편의점에서 단기 알바를 많이 구해요. 혹시 운전 가능한가요? 아니요. 면허도 없고. 수진은 고개를 저었다. 그럼 가까운 곳에 있는 카페나 음식점도 추천해 드릴게요. 시간 조율은 가능하니까요. 수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감사합니다. 정말 필요했어요. 상담이 끝나고 수진이 나오는 길에 복도 끝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수진 씨, 그녀는 고개를 돌려 그 목소리의 주인을 찾았다. 바로 민재였다. 그의 얼굴은 어딘가 초라해 보였고 평소의 거만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 민재 씨, 수진이 짧게 인사했다. 민재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오랜만이네요. 이곳에서 뵐 줄은 몰랐어요. 수진은 표정을 굳히며 여기서 무슨 일이에요? 민재가 머뭇거리다 말했다. 사실 나도 일자리 상담받으러 왔어요. 요즘 회사 일이 잘 안 풀려서 성준이 조용히 수진 옆에 다가와 물었다. 저 아저씨, 엄마 아빠예요. 수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아니, 전 남편이에요. 성준, 신경 쓰지 마. 민재는 눈치를 채고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수진 씨, 미안해요. 예전에는 잘못했어요. 수진은 냉담하게 말했다. 그 말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민재가 한숨을 쉬며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지만 수진은 고개를 저었다. 이미 끝났어요. 이제는 다른 길을 가야죠. 그 순간 상담센터 문이 열리며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들어왔다. 그들 중에는 수진이 전에 만난 이태우가 있었다.
그는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수진에게 다가왔다. 안녕하세요. 수진 씨, 오늘도 멋지네요. 수진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미소를 되찾았다. 감사합니다. 이태우 씨. 이태우는 성준에게도 친절하게 인사하며 말했다. 멋진 아들이네요. 앞으로 잘 부탁해요. 수진은 그들의 대화를 듣고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다.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딛고 새로운 시작이 조금씩 보이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때 상담센터 한편에 놓여있던 낡은 가방이 갑자기 흔들리며 소리가 났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지만 성준은 그쪽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엄마, 저 가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오. 수진은 조용히 가방 쪽으로 걸어갔다. 가방 안에는 누군가가 숨겨둔 편지 한 통이 있었다. 편지는 낡고 오래되어 글씨가 희미했지만 분명히 수진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수진은 손을 떨며 편지를 펼쳤다. 거기에는 할머니가 남긴 또 다른 비밀, 그리고 민재와 관련된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제부터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는군. 수진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 순간 상담센터 문이 쾅 닫히며 바람이 불었다. 모두가 놀라 고개를 돌렸지만 아무도 그 원인을 알 수 없었다. 그리고 수진과 성준, 이태우, 심지어 민재까지도 몰랐다. 이 한 장의 편지가 앞으로 그들의 삶을 어떻게 바꿔놓을 것인지,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진실이 얼마나 깊고 위험한지를. 김해의 평화로운 아침은 그렇게 미묘한 불안감 속에 서서히 어둠으로 물들고 있었다. 김해의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든 골목길을 수진과 성준, 그리고 이태우가 함께 걸었다. 편지 한 통이 불러온 사건 이후 그들의 일상은 조금씩 뒤틀리기 시작했다. 편지 속에는 할머니 이영자가 남긴 숨겨진 진실과 민재와의 과거에 관한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아직 그 모두가 무슨 뜻인지, 그리고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몰랐다. 수진은 짙은 남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슬랙스를 입고 있었다. 목에는 은은한 펜던트가 달린 실버 체인을 걸었고 발에는 깔끔한 디자인의 검정 구두가 빛났다. 그녀의 머리는 자연스러운 웨이브로 살짝 흩날렸고 눈빛에는 무언가 결심한 듯한 단단함이 서려 있었다. 그 모습에는 전보다 더욱 깊어진 성숙과 동시에 여전히 부드러운 여성미가 어우러져 있었다. 성준은 회색 후드티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고 낡은 운동화를 신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어린 시절의 순수함과 청년의 다부진 의지가 공존했다. 이태우는 라이트 블루 셔츠에 다크 네이비 정장 바지를 맞춰 입고 있었고 짙은 갈색 헤어스타일은 깔끔하게 세팅되어 있었다. 그는 항상 자신감 넘치는 미소로 주변을 밝히는 사람이었다. 수진 씨, 이 편지 내용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지금까지 알던 모든 게 뒤집히는 거예요. 이태우가 무겁게 말했다. 맞아요. 할머니가 왜 이런 걸 남겼을까요? 그냥 평범하게 살게 놔두지. 성준도 걱정스런 표정으로 덧붙였다. 수진은 편지를 다시 한번 꼼꼼히 읽으며 중얼거렸다. 할머니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던 건 분명해. 그리고 그 비밀은 우리 가족과 민재 씨와 얽혀 있어. 그때 스마트폰에서 알림음이 울렸다. 수진이 화면을 확인하자 알 수 없는 번호였다. 망설임 끝에 전화를 받자 낮고 거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수진 씨, 할머니가 남긴 진짜 보물은 냉장고 속 돈뿐만이 아니다. 그걸 찾으려면 조심해야 한다. 누구세요? 어떻게 제 번호를 알았죠?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곧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당신 주변 사람들도. 전화는 그렇게 끊겼다. 수진은 숨을 고르며 성준과 이태우를 바라보았다. 우리가 무엇인가에 휘말린 것 같아요. 이젠 혼자가 아니에요. 성준은 흥분한 듯 말했다. 엄마, 이제 우리가 함께 싸워야 해요. 할머니가 우리에게 남긴 비밀을 꼭 밝혀내야 해요. 이태우도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위험할 수도 있지만 진실을 알 권리가 있죠. 그들은 그렇게 어둠이 내려앉는 김해의 골목길을 천천히 걸으며 다가올 위험과 맞서 싸울 준비를 했다. 하지만 그들의 뒤를 은밀히 따라오는 그림자, 그리고 민재의 불안한 눈빛은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가 단순한 가족 드라마가 아님을 예고했다. 이제부터 진짜 게임이 시작된다. 수진의 속삭임이 저 멀리 사라졌다. 김해 시내에서 멀지 않은 조용한 주택가,
오래된 카페 달빛 정원의 작은 창문 너머로 어스름한 빛이 새어나왔다. 이수진은 창가에 앉아 편지의 마지막 문장을 되새기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편지 속에 담긴 할머니의 비밀은 단순한 유산을 넘어 그녀의 가족과 과거를 뒤흔들 중요한 단서를 품고 있었다. 수진은 짙은 와인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허리는 잘록하게 조여져 있었고 은은한 광택이 도는 소재가 그녀의 곡선을 살짝 드러냈다. 발끝에는 가느다란 스트랩 샌들이 반짝였으며 손목에는 할머니가 남긴 오래된 금팔찌가 빛났다. 그 모습은 고요하면서도 묘한 긴장감을 자아냈다. 수진 씨, 이 편지대로라면 할머니가 왜 냉장고에 돈을 숨겼는지, 그리고 민재 씨와 어떤 관계였는지 밝혀야 할 것 같아요. 이태우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찻잔을 들어 올렸다. 그렇지만 이 일에 민재 씨가 또 끼어들면 우리에게 위험할 수 있어요. 그때 카페 문이 소리 없이 열리며 성준이 들어왔다. 그는 캐주얼한 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단단했다. 엄마, 이 편지에 적힌 주소를 찾아봤어요. 김해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옛 창고더라고요. 뭔가 숨겨진 게 있을지도 몰라요. 수지는 놀란 표정으로 성준을 바라보았다. 그래. 그럼 내일 아침에 가보자. 비태우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내가 운전할 테니 걱정 말아요. 다음 날 아침, 세 사람은 낡은 창고 앞에 섰다. 창고는 회색 벽돌로 지어졌고 오래된 녹슨 철문이 반쯤 열려 있었다. 창고 주변에는 잡초가 무성했고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가 정막을 더했다. 성준은 주머니에서 손전등을 꺼내 들었다. 조심하자. 여긴 아무도 없는 것 같아. 오수진은 가방에서 편지를 꺼내 들고 창고 안으로 조심스럽게 발을 들였다. 내부는 어둡고 서늘했으며 오래된 상자들과 먼지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다. 여기서 뭘 찾을 수 있을까? 이태우가 중얼거렸다. 그때 성준의 손전등 불빛이 한쪽 벽면에 걸린 낡은 그림자들을 비추었다. 그림자들은 마치 누군가가 남긴 흔적처럼 보였고 벽에는 희미한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엄마, 이거 봐요. 벽에 뭔가 적혀 있어요. 성준이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수진이 다가가 보니 벽에는 오래된 한글과 일본어가 섞인 문자가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다. 그 문자는 할머니가 젊었을 때 살던 시절의 흔적 같았다. 이건 할머니가 과거에 뭔가 숨기고 있었다는 증거야? 수진이 말했다. 그 순간 창고 문 바깥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세 사람은 동시에 몸을 굳혔다. 누군가 온다. 이태우가 낮게 속삭였다. 문이 천천히 열리며 낡은 트렌치코트를 입은 중년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입가엔 비웃음이 어렸다. 여기서 뭐 하는 거요? 이곳은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곳인데. 그가 냉담하게 말했다. 수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우린 진실을 찾으려는 사람들입니다. 당신도 알 거예요. 할머니가 남긴 비밀을. 남자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할머니와 민재 씨, 그리고 당신 가족까지. 이 모든 게 얽혀 있죠? 하지만 그 진실을 파헤치는 건 위험할 겁니다. 성준이 분노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위험하든 말든 우리는 진실을 알고 싶어요. 남자는 한 걸음 다가서며 낮게 경고했다. 그만두지 않으면 당신들 모두 큰일 날 거요. 수지는 주먹을 꽉 쥐고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는 멈추지 않을 거예요. 그 순간 창고 밖에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점점 가까워졌다. 남자는 놀란 눈으로 문 쪽을 바라보았다. 이건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가 경고하며 뒤돌아갔다. 수진과 성준, 이태우는 서로를 바라보며 결의를 다졌다. 이제 그들은 단순한 가족의 비밀을 넘어서 숨겨진 거대한 음모의 한가운데 서 있었다. 바깥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그들이 밝혀내야 할 진실도 점점 깊은 어둠 속으로 사라져가고 있었다. 그러나 한 줄기 빛처럼 그들의 마음속에는 포기할 수 없는 희망이 타오르고 있었다. 김해의 밤은 깊고 차가웠다. 달빛이 희미하게 골목을 비추는 가운데 이수진은 집 안 작은 서재 구석에 앉아 편지와 낡은 서류들을 펼쳐놓았다. 할머니 이영자가 남긴 단서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그 속에 숨겨진 진실은 그녀를 점점 더 깊은 미로로 끌어들이고 있었다.
수진은 진한 자주빛 블라우스에 검은 스커트를 맞춰 입고 있었다. 긴 머리는 부드러운 컬로 내려왔고 은은한 향수가 그녀의 존재감을 한층 더 돋보이게 했다. 손가락에는 할머니가 남긴 반지가 반짝였고 그 반지는 그녀에게 묘한 안정감을 주었다. 책상 위에는 할머니가 남긴 오래된 사진들이 펼쳐져 있었다. 그중 한 장, 젊은 시절의 이영자가 낡은 철길 근처에서 찍은 사진이 눈에 띄었다. 사진 속 그녀의 눈빛은 강렬했고 마치 무언가를 숨기려는 듯 했다. 이건 어디일까? 수진이 중얼거렸다. 문득 성준이 방으로 들어왔다. 그는 검은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고 머리는 조금 덥수룩했지만 눈빛만큼은 결연했다. 엄마, 내가 할머니 친구분한테서 들은 게 있어요. 할머니가 젊었을 때 부산 근처에서 일어난 어떤 사고와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수진은 놀란 표정으로 성준을 바라보았다. 부산. 그게 무슨 일이야? 성준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 사고 이후로 할머니가 갑자기 김해로 이사 왔대요. 그리고 그때부터 연락이 끊겼다고 하네요. 수진은 머리를 감싸주며 말했다. 그 사고가 우리 가족과 어떤 관련이 있는 걸까? 그때 현관문이 살짝 열리며 이태우가 들어왔다. 그는 세련된 회색 재킷에 검은 셔츠를 매치했고 특유의 자신감이 묻어났다. 수진 씨, 방금 내가 조사해본 결과 그 사고는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었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일으킨 사건일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수진은 숨을 고르며 말했다. 그렇다면 할머니가 숨기려던 진실은 더 무거운 거네요. 이태우는 맞장구 치듯 말했다. 맞아요. 그리고 민재 씨가 그 사건과 연루되어 있다는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성준이 놀라 민재 아저씨가 라고 물으니 이태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습니다. 그가 은밀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수진은 한숨을 내쉬며 이젠 정말 조심해야 해요. 우리 가족의 과거가 이렇게 어두울 줄 몰랐어. 그날 밤 수진은 창문 너머로 쏟아지는 별빛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다. 어떤 위험이 닥치더라도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할머니가 남긴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고 성준이에게도 안전한 미래를 만들어줘야 해요. 하지만 그 순간 집 밖 어둠 속에서 누군가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차가운 시선이 수진의 창문을 응시했고 그 눈빛은 결코 호의적이지 않았다. 진실을 캐려 할수록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 것이다. 그 목소리는 바람처럼 스며들었고 수진은 알 수 없는 불안감에 온몸이 떨렸다. 김해의 고요한 밤, 숨겨진 과거와 거짓, 그리고 복수의 그림자가 점점 더 짙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끝에 서 있을 수진과 성준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운명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